구급 시험이 친 사람들은 다 어려웠던 거야. 다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전공 선택 과목들이 다 쉬웠거든. 행정법 되게 쉬웠었고, 사회수학과학도 물론 뭐 국가직은 지방직은 사회가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야. 그 수학 사회가 뭐 수능 때 했는데 이러고 만만하게 봤다가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지방직 사회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50이란 말은 50으로 그래도 잘 반 애들이 있는 거잖아. 그죠? 평균 50은 50 밑으로 수두룩 했던 얘기잖아.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국어가 너무 쉬웠고,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엔 국어 90점 받아도 막 애들이 자제라고 이랬단 말이야. 친구들 다 95, 100점인데 국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제 영어 하나만 가지고 난이도를 변별력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컷을 떨어뜨리려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국사가 어려워지는 추세였는데, 시험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그죠? 국사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지금 앞에 경찰직, 우정사업, 우정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앞에 봤던 사회복지직, 그죠? 벌써 행설한다, 이제. 그래서 계리직, 뭐 이런 시험들 다 보면 다 국사가 올해 좀 어려웠어가지고, 국사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사가 어렵게 나왔어. 정말로. 지문도 좀 수능처럼 길게 나오고, 수능처럼 길게 나오면 여러분은 좋아요. 왜? 익숙하잖아. 수능 때 많이 풀어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수능은 한 문제 2분 30초씩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한 문제 1분인 거잖아. 시간이 없는데, 길게 나오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닌데, 주제도 지엽적인 게 나왔어. 기회가 되면 국사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능 여러분 다 봤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건 상관없이 한국사 다 들어도 되잖아. 그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국어가 그리고 작년엔 쉽게 나오다가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국어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시간도, 지문도 좀 길고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영어도 좀 길게 나오고, 그래서 독해를 잘 하는 사람 문제 안 되는데 독해가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시간 많이 뺏기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학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영어나 국어 독해하는데 시간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행정학을 했는데, 행정학도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학도 뭐 설왕설래 하는데, 알파 행정학 책 기준으로는 뭐 빠진 내용은 없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야 이런 데서 이제 한 2개 나온 거야.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내 입장에서도 대충 온 거면서 이런 거 이제 안 나와라고 한 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잘 된 거야. 왜?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안 나올 거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는 이런 건 안 봐도 돼 라고 했던 게 나와버렸는데, 매년 나올 건 아니고 안 나올 거란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5, 6년 동안 또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뭐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잘 얻으신 분들은.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론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진도 나간 데까지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니다. 한 3개 정도까지는 맞추면 잘한 거고, 그러니까 뭐 90점 이상 받으면 잘한 거고, 한 85점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뭐 양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85점까지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 그렇지만 좀 지엽적인 내용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행정학도 그런데 행정법이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행정법 선택하신 분은 행정법이 작년보다 더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사회도 이제 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행정학은 행정법도 좀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이 조금 다 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너무 이제 시험이 좀 커트라인을 산정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주제는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변별력이 없다. 작년에는 쉬워서 변별력이 없었고, 올해는 너무 또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찍어서 맞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 1번 문제도 예상 외의 문제인가.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맞추거나 아니면 틀릴 수 있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루지, 평소에 수업시간에 어떤 교수도 수업시간에 얘기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행정학 강사 수업시간에 얘기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법률도 잘 안 다루는데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에서 적혀져 있는
면접 시험의 평정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러분의 건전한 이 언어 영역 풀듯이 상식 문제, 그러니까 안 배웠다 싶은 게 나오면 상식 문제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이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3번의 공무원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 품행, 성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을 공무원 면접에서 굳이 보고자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직장에서 사기업 채용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내용이 면접 시험의 평정 요소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면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공직에서 일할 만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정확성, 논리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예의, 품행, 성실성과 창의력, 의지력. 우리 인사행정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너럴리스트잖아, 그죠? 일반 능력까지 뭐죠? 발전 가능성,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시험 한번 나왔다니까 책에 또 넣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다시 나올 문제는 아닌 거죠. 이런 문제도 그래서 다시 나올 만한 건 아니고, 낸 사람도 정답이라고 넣어놓은 게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인데, 인간성 좋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런 거 좋죠. 잘 좋은데 면접 시험에서 제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까 이런 걸 보는 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런 도덕 차원에서 이제 찍어서 맞췄을 거야. 아까 보니까 문제 풀고 오신 분들 틀린 사람 없던데 찍어서 시험장에서 맞췄을 것 같고. 자, 이번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맞출 수 있겠죠.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신공공관리론 등의 민간 경영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에 뭐죠? 수익자 부담 원칙, 그죠? 시장 원리를 활용해서 가격 부담을 하게 하니까 그런 게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 그죠? 이제 이번 같은 내용도 볼 수 있고, 행정조직 구성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해서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하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인사행정하면 여러분이 아실 거고, 행정은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해서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물어봤는데, 관리라는 건 민간 기업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발달한 관리 기법 뭐 있죠?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를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공사, 행정 이런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고 행정은 경영과 유사하다라는 논의를 폈던 게 민간에서 발달한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만의 경영과 구분되는 특성이 아니라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이 되겠죠, 그죠? 네,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술로서 행정학을 바라봤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 역시 새롭게 또 뭐죠? 신공공관리론도 관리 측면에서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직론에서 이제 내일 그런 관리 기법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밑에 해설들을 보시고 표를 한번 보고, 이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3번 같은 내용은 지난주 우리 야간에 보충 수업 재무행정 파트 보강할 때 했던 얘기다, 그죠? 이때 뭐 얘기했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예산이다 이렇게 되면 2014년에 정부가 쓸 돈이잖아. 근데 그걸 언제 결정하죠? 2013년에 결정하죠, 그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산안을 제출하면 30일 전까지 의결한 다음에, 그리고 2014년에 예산을 쓰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무행정 가면 재정민주주의가 기본 관점이다. 왜? 정부가 돈을 쓰는 건데 정부가 돈을 막 쓰면 그만큼 국민이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 집행 과정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된다 그랬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부는 국회가 승인해준 내용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통제하는 거죠, 그죠?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못하도록 의회나 행정부에서 상위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돈을, 올해 쓸 돈을 작년에 결정해 놓은 돈인 거야, 작년에. 그걸 올해 쓰다 보면 상황이 달랐을 거 아니야, 작년이랑,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 집행의 통제 방안과 예산 집행의 신축 담보 방안 두 가지 표를 설명을 한 거야. 중간에 이제 보강을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못 받겠지만,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예산 집행 과정의 통제 방안에서 4번 같은 경우에 배정, 재배정, 이건 뭐냐면,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한테, 안전행정부나 등등 각 부처에게 너네가 신청한 예산 각 분기별로 써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그러면 또 각 부서 장관은 그 안에 각 사업별로 사업 지출 담당자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입니다. 이때 이제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다른 지문을 보면 예비비와 총액계상 예산, 2월과 계속비, 이용 전용 이렇게 나오는데, 예비비는 처음에 우리 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했는데 그 돈을 다 쓴 거야. 그 돈을 다 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쓰겠다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썼으니까, 그죠? 처음에 승인 한도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죠? 총액계상 예산은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 인정받는 거, 이런 경우에도 재정민주주의라는 관점하고는 충돌됩니다. 그죠? 네. 이번에 2월과 계속비거도 한 해를 넘겨 쓰는 거야. 우리는 예산은 한 해 단위로 편성해서 회계 단년도주의라고 해서 1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되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통제보다는 재량을 부여해 주는 거죠. 올해 예산을 다음에 넘겨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밑에 3번은 이제 이용과 전용 같은 경우에도 지출 항목 간에 옮겨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요런 항목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해서 국회가 승인을 해준 거야. 근데 그 항목에 쓰려고 했는데 그 항목은 예산이 충분한데 다른 항목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승인될 때는 요 항목이 쓴다고 했는데 그걸 옮겨 쓰겠다라는 게 이제 이용과 전용입니다. 다만 이용 전용하는 그 수준의 차이, 어느 단계에 편성된 예산을 옮겨 쓰느냐에 따라서 이용과 전용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재무행정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산 관련 제도들 중에 나머지 성격이 다른 거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관점, 1, 2, 3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한테 재량권을 부여해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재무행정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점증 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점증 모형입니다. 그죠? 점증 모형. 그래서 완전 합리성 하에 경제인을 주장한 합리 모형과 달리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다. 그 문장을 보면 우리 1번, 4번 일단 맞겠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죠?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폭적 변화를 추구하죠. 그죠? 기존 정책과 매몰 비용, 이미 쏟아부은 매몰 비용을 고려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수적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존 정책이 다 유지되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도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관점인 거고, 그리고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보수주의, 그래서 기존 정책이 그럼 잘못됐을 때는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 설정됐을 때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같은 정책 쇄신성 이런 부분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다. 수업 시간에 봤던 프린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한계로 가면 한계 2번에 이런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혁신성의 결여와 보수주의적 결정이다. 기존 정책에서 소폭적 변화,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혁신성이 없고 급격한 발전이나 쇄신 추구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불균등한 사회구조 개선 어려움, 이런 내용들도 설명할 때 한 번씩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쇄신적인 이런 부분은 합리 모형의 특징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옳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도 풀 수 있겠죠. 그죠? 배웠던 거니까. 자, 5번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중앙인사기관 형태를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형 조직이 있고 단독 단독 부처형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인사정책을 어디서 관장하죠? 여러분 채용시험 어디서 관장하죠? 원서 쓸 때 한 번씩 봤을 텐데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가 그죠? 안전행정부라는 조직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있죠. 그죠? 장관 밑에 각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안전행정부 장관이 하죠. 그죠? 이런 형태 의사결정 권한이 장관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임형 조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왔던 이 연방인사위원회, 펜들턴법 제정 감기에 나왔던 연방인사위원회는 위원회형 조직은 한 사람이 장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9명의 위원이 있으면 의사결정 규칙을 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합의에 의해서, 그죠? 합의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독임형 조직은 한 사람의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야.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과반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합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의사결정이 투표 절차를 따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대신에 반대로 보면 합의형 조직은 이런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또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데, 독임형 조직은 내가 마음에 드는 정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특히 그게 인사권이라면 내가 인사권을 그렇게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이런 정실적인 흐름으로, 우리 엽관주의적 흐름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엽관주의적 인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 합의형 조직, 독립된, 여기서 독립이란 말은 독립이다 비독립이다 라는 말은 대통령으로부터, 왜냐면 대통령이 제일 인사권자니까, 최고 정책 결정권자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합의형 조직은 행정부 수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인사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비독립 단독형은 우리나라 안전행정부 장관처럼 대통령 밑에 있는 거잖아.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죠? 밑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7페이지 보면 장단점 한번 보시면, 이런 독립합의형 조직은 위원회형 조직, 그래서 조직론에서 위원회형 볼 때 특징 장단점이 그대로 떨어져 옵니다. 그대로 가져오는데, 장점은 독립되어 있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서 공무원의 실력을 보고, 실적지, 공무원의 능력과 자격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지했느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원인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실적주의의 확립에 기여했고,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전횡을 막 부리는,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학교 후배니까 얘를 임명해줘 하는 식의 독단을 방지하고 합의에 의해 결정하니까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 장점, 그리고 보면 이 시차적 임기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처음에 들어왔던 독립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견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를 6년으로 한 거야. 대통령 임기는 미국이 4년이죠. 대통령보다 임기 6년 길게 해놓으니까 대통령보다 임기가 기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데 임기 6년인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교체를 하면 교체되는 당시에, 인사위원들을 임명하는 당시에 대통령 입김이 좌우되겠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3분의 1씩 2년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2년마다 3분의 1씩 바꾸니까 한 방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3분의 1 바뀌어도 3분의 1은 남아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 당시에, 임명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시차적 임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임기제를 통해서, 임기 조정을 통해서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은 이런 합의형 결정에서는 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결정 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 뷰캐넌 털락 모형 기억납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 결정 비용이 증가했었죠. 그죠? 시간과 비용이 가다하게.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 그래서 9명이 투표했는데 5대4로 새로운 공무원 시험 과목 정책이 바뀌었다. 누구 책임이냐? 위원회 책임이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의 책임이냐? 이런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초당적 비전문가, 그래서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초당적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 전문가를 임명해야 되는데 각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임명하는데 치우치다 보니 이 인사행정의 비전문가를 임명하게 됐을 때 전문성을 제한할 수 있다. 적극적 인사행정의 실현 곤란, 이런 부분은 이런 엽관주의라는, 우리가 인사행정 가서 배우겠지만 엽관주의라는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 이런 독립합의형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이런 엽관주의적 임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이 소극적 인사행정으로 흘러가는 문제로 야기할 수 있죠. 그죠? 적극적 인사행정 측면에서 이제 대표관리제 등등의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비독립 단독형은 그래서 독립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한 명이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부처형 돼 있는데, 독임명이 홀로 독자잖아요, 그죠? 홀로 임명되어서 장관 한 명이 직접 결정하는 걸 우리가 독임명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 소속으로 행정부 수반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이죠, 그죠? 장점 명확한 책임 소재, 기관장 한 명에 의한 결정을 통해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국가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비독립이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기본적인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 그래서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역관주의나 정실주의를 초래할 가능성, 독선적이고 자의적 결정 가능성, 공무원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개인의 임명권자가 역시 공직 내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고충 민원 처리,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런 불만 사항을 제기했을 때 독립합의형 조직일 때는 그런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행정부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비독립 단독형 부처형 조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로 돌아가 보면 1번에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하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난 정권 때는 뭡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름만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 이제 지난 정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죠, 그죠?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 과목에 수능 과목 집어넣어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만에 수학사회학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 당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통 안전행정부 장관 하면 행정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외과를 나온 아나운서 출신인 거야. SBS 아나운서 하던 분이 장관이다 보니까 그럼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 대한 큰 그 고려보다는 각 학기에서 시키는 대로, 그죠? 바로 과목 개편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런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고, 우리가 독립합의형 조직을 갖추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중앙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어.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위원회형 조직이었던 거잖아, 그죠? 지금은 안전행정부가 역할을 하니까, 지금 크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보다 이런 형태만 한번 봐놓고, 이런 형태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직론 할 때 위원회형 조직 한번 배우고 나면 이제 그게 뭐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건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틀렸던데, 이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번에 보면 행정부 수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인사상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죠. 왜? 비독립이잖아, 비독립. 지금 안전행정부 대통령 밑에 있는 거죠, 그죠? 대통령 시킨 대로 공무원 시험 과목 바로 바꿨잖아, 그런 거. 3번에 복수위원들 간의 합의 아니잖아. 합의형 조직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비독립 단독형 조직이니까.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는 요때 이제 정치적 이 엽관주의로부터 독립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져옵니다. 어디로? 연방인사위원회로. 그래서 대통령이 엽관주의에 따라서 자기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공무원 임용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적주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의한 임명을 하게 되면서 그때 독립합의형 조직을 설치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도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거다, 그죠? 자, 1번 사이먼은
인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지 연구했지만 결국 비합리적이다라는 게 비합리적인 게 뭐라 그랬죠? 제한적 합리성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정책 담당자, 정책 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다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문제는 인식하고 특정 문제는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정책 의제 설정이 되고 어떤 문제는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기업권의 이 주의 집중력의 한계, 이게 제한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의 집중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의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정책의 이유로서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 문제만 채택한다 이렇게 되니까 자 A는 기억이 되겠다. 그죠? 체제 문지기 이론 기억납니까? 체제 앞에 골키퍼처럼 게이트의 키퍼, 그래서 문지기가 서 있다가 이런 문제는 우리 체제 내에서 소화하기 힘들다 하는 문제는 쳐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정책의 이제 되고 어떤 문제는 정책의 설정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원주의는 뭡니까? 다원주의는 여러 이익 집단들 간의 이익 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중립적 존재로 심판자 역할을 하고 이 이익 집단들 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 설정이 이루어진다. 무의사결정론은 지배 엘리트에 반하는 이익에 대한 의도적인 억압을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문장만 길었지 문제만 길었지 정답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A번 기억, B번이 니은, C 다원주의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팔 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프랭크에서 그대로 봤던 거잖아. 그죠? 수업 시간에 다 봤던 내용입니다. 7번 내용은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정답을만 딱 찾고 나면 그게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입니다. 공공선택론 기억나죠? 그죠? 공공선택론 중에 그래서 공공, 비시장 분야에 대한 선택, 경제학적 접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안 맞는 거야. 왜?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경제학적 방법이잖아. 예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고, 그래서 4번 같은 내용도 옳지 않은 거야. 재원배분 형태 장기적인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 급격한 변화서 역사적인 상황 요인을 고려해서 단기의 급격한 변화 이런 거 하고 경제학적 접근하고는 안 맞는 거죠. 경제학적 접근은 역사적 이런 요인을 고려하기보다는 그죠? 경제학적 분석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산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우리 오스트리아 민주행정 필담 이런 기억납니까?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이런 관할권의 중첩과 다원 조직체에 의한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성 확보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특히 공공선택론 중에서 예산 결정과 관련된 얘기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봤던 거야.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하고 예산 극대화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 기억납니까? 그래서 선거 전에 경기를 팽창해서 확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시 긴축 개정을 펼친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경기순환 이론 요 얘기를 했던 건데 자, 특히 이제 이번엔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모형인데 니스카넨에 의하면 예산 결정에 있어서 이제 관료의 최적 수준하고 정치인의 최적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제 다루지 않았는데 요런 정치인은 교과서 복습하면서 봤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표는 누가? 시민들이 던져주는 거죠. 그죠? 시민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관료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자신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하면 처음에 이 총편익 개인의 소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한 개 편익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뒤로 갈수록 편익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죠? 이 총편익에서 각 한 단위별로 느끼는 편익 수준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인 거잖아. 그죠? 사회시간이나 혹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총편익에서 각 점에서 누리는 기울기를 고려하면 한 개 편익이 되는데 한 개 편익은 점점 줄어들죠.
비용은 체증하게 되잖아. 그죠?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죠? 이제 총표니까 총 비용이 있으면 시민들의 이익은 우리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익이 극대화된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이 각 점의 두 점이 이제 이쪽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편익은 점점 줄어갈 거고 비용은 점점 증가할 때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기울기가 같은 점에서 시민의 이익은 극대화되는데 관료의 이익은 예산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두 점이 만나는 점까지 비용을 최대로 확보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바람직한 공공재 생산 수준이 이 정도 규모라면 관료는 이만큼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수준하고 관료가 확보하고자 하는 수준은 요만큼의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선택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았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알펜형 책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고, 근데 이번 내용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니스칸에 의하면 예산 결정에 있어서 관료가 추구하는 최적 수준은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니까 정치인이 추구하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의 최적 수준보다 더 큰 거죠. 지금 실판에 그림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그래서 공공재 과다 공급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공공재 과다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3번 같은 내용은 정치인도 관료도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좀 전에 저기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고 관료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 관점은 뭐였죠? 경제학적 접근이고, 경제학적 접근에서 어떻게 경제학적 접근하면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연구, 연역적 연구 이렇게 하면서 뭐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플러스 뭐죠? 인간을 합리경제적 인간. 그래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도 다 합리경제적 인간이기 때문에 사익 추구자다. 이런 걸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했잖아요. 그죠? 그게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낮다 높다 이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일단 다음 지문을 보는데 3번처럼 정치인과 관료를 모두 사익 추구자로 본 거잖아. 사익 추구자. 개인형 규모의 극대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1, 2, 4번 이런 지문에 비해서 정답은 3번이 쉽게 찾아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보강 때 했던 거야. 마지막 보강 때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무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도 강조했었죠. 3번 지문 보면 조례 얘기를 하면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는 관여할 수 없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대구시에서 하는 사무가 대구시 원래 고유한 사무, 그래서 국가 있기 이전에 그 전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본질적인 사무, 고유 사무, 본래적 사무가 있고, 대구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놓은 사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단체 위임 사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의 근거를 두고 이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 달라. 그래서 하천법에 따른 요 낙동강 등등 하천 관리라든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체 위임 사무로 봅니다. 대구시장을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보고 위임하는 기관위임 사무가 존재합니다. 이건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를, 모든 국가사무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수행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국가사무 중에 지역 차원에서 수행돼야 될 사무가 있을 때 그거를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국민인구 총조사를 하는 거야. 그죠? 국민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직접 내려와가지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세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자기 지역별로 파악해서 국가에 알려주면 되는 거죠. 뭐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총 몇 명이냐라는 건 대구시의 사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파악해야 되는 사무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지역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걸 기관위임 사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무만 처리한 다음에 국가에다가 알려주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 사무다 보니까 지방의회, 여러분이 선거에서 뽑는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으로 조례라는 게 있는데 조례로 규율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얘는 원체적으로 국가사무니까 이 국가사무 인구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다 국가가 비용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고유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사무인 거야. 우리 교육자치에 따른 여러분 이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같은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적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니까 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집행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지방의회가 관여할 거고 이런 사무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단체 위임 사무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관리한다.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도 낙동강이 중요한 우리 자원이 되는 거지만 역시 대구시 입장에서도 낙동강 관리를 잘 못해서 홍수, 범람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공동의 이해관계를 있는 경우에 좀 하천 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건 지방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여기도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거고 공동의 이해관계니까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거다. 그죠?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 기간위임 사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관여가 배제되고 그러니 당연히 조례도 규율할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강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의 내용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처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능한데 기간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이 아니다. 1번 보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경비를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자치사무니까 자치단체 전액경비 부담하는데 단체위임 사무는 공동의 이해관계니까 공동의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기간위임 사무는 자치단체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기간위임 사무는 국가사무죠. 그죠? 인구조사 같은 거. 근데 지방이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간위임 사무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체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자치단체장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하급자치단체. 그래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대구시로부터 북구청에 동구청에 위임되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로부터 대구시에 또는 대구시로부터 북구청에 그래서 반대로 연결되어 있죠. 단체 위임 사무는 뒤에 나오는 밑에 줄에 나오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인 거고 법령에 의해 하급자치단체 장 사람에게 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합니다. 4번에 보면 그래서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랑 관련이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고 기간위임 사무만은 국가사무니까 원칙적으로 관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이제 그 비교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금 설명한 거 외에 이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배상 책임이라는 게 또 있어. 같은 맥락인 거야. 자치사무니까 행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거고 단체 위임 사무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무니까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고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기간 위임 사무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들 사무 예시 보면 우리 시립, 구립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시장, 여기 공설운동장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것들이 자치사무 이제 시군에서 국세나 도세를 징수한다거나 우리 하천 도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도수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위임 사무는 아까 얘기했던 인구 총조사 아니면 지방에서 수행하는 선거관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론반 듣는 분들은 원래 오늘 이제 빠르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늦으면 내일 첫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동기부여 이론인데
매년 시험 한 번씩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매년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넣어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시면 기억의 ERG 이론에서 엘더퍼의 ERG 이론은 수업 시간에 칠판에 화살표를 어떻게 그렸었죠? 위로 그린 게 있고 양방향으로 그린 게 있었어. 기억납니까? 엘더퍼는 양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처음에 동기부여 이론을 제시한 메슬로우는 제가 수업하면 칠판에 화살표 이렇게 그린 거야. 밑에 단계 욕구가 하나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서 생한사존자에서 인간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단계적으로 해서 하나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기억지문 엘더퍼 ERG 이론을 할 때는 화살표 이렇게 양방향으로 그려서 욕구의 퇴행 과정을 설명한다 해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다시 이런 안전이나 생리 욕구가 또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위 욕구 충족이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그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 욕구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런 5단계를 묶어서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묶어서 세 가지로 존재에 관한 욕구, ERG, Existence, Relatedness, Growth에서 존재, 관계, 성장 세 가지로 묶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보게 될 내용인 거고, XY 이론, 맥거리가 제시한 XY 이론은 X 이론은 게으른 인간인가, 게으른 이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인간이고, Y 이론은 자아실현적 인간이라서 가만 냅두면 알아서 자기가 일 잘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X 이론 관점의 인간은 주로 하위 욕구,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 같은 거, 금전적인 동기 이런 걸 중시하는 거고, Y 이론 관점의 인간은 자아실현 이런 상위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민주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X 이론 관점의 인간은 원래 본성이 게으르니까 통제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고, Y 이론 관점의 인간은 민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귿번의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이건 여러분들이 좀 섞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하니까 조직이 나한테 보상을 해준 거야. 그래서 네가 열심히 타이어를 8개 만들었으니 일당 10달러를 준 거야. 그 결과 얻어지는 보상을 내 동료랑 비교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하루에 8개 타이어 생산하고 10달러를 받았는데 내 친구 전마저거는 5개 생산하고 10달러 받더라. 이러면 불공평하죠, 그죠? 열받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별여받고 있어 나한테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뭐죠? 거기 둘째 줄에 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되는 게 아니라 공정할 때는 문제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섞였을 거예요, 그죠? 조금 요 9번 문제 디귿번이 조금 함정을 파놓은 지문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좀 실수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그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래서 나는 왜 차별받지? 나한테도 더 줘라고 요구하는 방향에서 더 줄게, 너도 해줄게 라는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번의 기대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은 인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었죠? 브룸의 기대 이론, 우리가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니까 M은 함수인 거야, 함수, 그죠? 어떤 VIE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의 함수다, 이렇게 보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그죠? 내가 오늘 밤을 새서 행정학 공부를 할까 말까, 내가 노력을 할까 말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줘야 얘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할까, 얘의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좌우하는 건 요 VIE 세 가지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력을 했을 때, 오늘 밤 노력을 해서 밤을 샜을 때 얻게 되는 기대, 그죠? 밤을 새면 내가 행정학 책을 한 번 다 볼 수 있겠다, 1차적인 보상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책을 한 번 다 보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밤새서 책을 한 번 다 보면 뭐 할 건데, 이 1차적인 보상이 수단이 돼서
수단이 돼서 2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뭐죠? 행정학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 내일 아침에 보는 행정학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행정학 100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100점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뭐 연습 시험인데 100점 맞으면 뭐 해. 이렇게 판단하면 굳이 밤샐 이유가 없는 거고, 연습이지만 100점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의미가 있겠죠. 이 행정학 100점이라는 결과가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유인가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오늘 밤새서 공부할까 말까 하는 건 그 밤을 새는 행동에 따른 1차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그 1차적인 결과가 최종 결과를 가져올 거 오는 데 대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 플러스 그 최종 결과가 나한테 매력이 있을 거, 유인가, 매력의 정도.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함수다. 그 내용이 이제 1번이죠. 그죠? 부름은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매력, 내가 행정학 100점 맞은 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 결과에 따른 보상, 행정학 100점이 나와지는 거,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 요게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기역, 리을이 옳은 거고, 니은, 디귿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니은은 틀린 거 쉽게 찾았을 테고 반대로 엮여져 있으니까, 디귿번은 이제 불공정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야. 오늘 내일 어차피 다 봐야 될 내용입니다. 조직론 내일까지 끝내는 게 목표니까. 자, 10번 문제는 내가 대충 언급하면서 이런 거 시험 안 나올까 했던 게 이게 이건 거야. 그게 이건데 제대로 공부했어도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요 지금 문제에서 10번하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 했고, 소개가 제대로 안 된 책도 많고, 이제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좀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 없는 책도 많고 설명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중요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던 부분이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입장에 잘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한 5년, 한 5, 6년은 다시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저는 7년 동안 공부할 겁니다. 이런 목표 있는 사람은 잘 봐야겠지만, 왜 아니면 요런 데서 그냥 제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 내용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정책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 경제적 변수냐, 인구 밀도, 뭐 소득 수준 이런 변수냐, 아니면 정치적 변수냐, 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경제학자들이 먼저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이제 일부 정치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정책 결정에는 정치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키 로카드 모형,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라는 사람하고 로카드라는 사람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변수보다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키 같은 사람은 키는 자, 사회 경제적 변수로서 이 남부 지방에 대농장을 경영하는 지주들, 대단위 농장의 소유주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대단위 농장 소유주들이 자기 이익이 실현되려면 흑인 인권 정책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인권 비용이 가다하게 들어가잖아. 그죠? 농장 노동자가 필요한 거잖아.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줄 흑인 검둥이 노예가 필요한데, 이들의 인권이 신장되면 얘들을 값싸게 노예처럼 부려먹기 힘들어지겠죠. 그죠? 정당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자기 이익 실현이 어렵다. 왜? 정당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이 흑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점점 더 흑인 인권에 부합하는 정책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장 소유주 자기 이익 같은 사회 경제적 변수는 정당 간 경쟁을 제약하게 될 거고, 결국 정당 간의 경쟁이 제약됨으로 인해서, 이 정당 간 경쟁 같은 건 정치적 변수죠. 그죠?
경쟁이 제약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 지출의 감소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정책 결정 과정은 이렇게 순차적인 단계를 이루고 있고, 사회경제적 변수, 이 단위농장 소유주의 자기이익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책 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요 정당 간 경쟁 제약 같은 정치적 변수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면서 원인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되고 결과 입장에서는 원인이 되는, 그죠?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책 변수가 여기 가운데 있는 정책 변수가 정책 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로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단계를 제시한 겁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로카드는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지출 관계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 단계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선 로빈슨 모형을 이렇게 가면 도선 로빈슨 이 학자들은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주장대로 하면 이런 정치적인 결국 변수가 정치적 요인이 매개 변수가 돼서 이 정치적 원인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중간에 이 사회경제적 변수가 개입함에 인해서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원래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제3의 변수가 끼어들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를 우리는 무슨 변수라고 했죠?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 중에 허위 변수죠. 그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허위의 관계인데 제3의 요인이 끼어들어서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죠? 소방차 수와 화재 피해 사이에 화재 규모가 끼어들어서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정치 변수, 그래서 정당 간 경쟁에 제약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요 대단위 농장 소유주의 자기이익 실현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끼어들게 되면서 관계없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들은 정치적 변수와 정책 사이의 관계는 허위관계라고 보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면 정치적 변수와 정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면 둘 사이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 정책 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즉 사회경제적 요인의 강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회경제적 변수가 더 중요하다는 반발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크누드 매크론 모형으로 가면 뭐라 그랬죠? 둘 다 중요하다. 정치적 변수, 정치적 변수나 사회경제적 변수나 각각 떼서 생각할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해설에 나와 있는 정책 결정 요인의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경제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진행했고 여기에 반박하려고 키 로카드가 아니야. 정치적인 변수가 더 중요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키의 모형은 방금 실패 설명한 거니까 생략하고, 로카드 모형은 경제적인 다양성, 복잡성이 증대할수록 이런 과정에서 정당 간의 경쟁 심화, 정당 간의 경쟁 결과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도선 로빈슨 밑에서 허위 상관관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국 정치적 요인보다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배제된다면 정치적 변수와 정책과의 관계는
허위관계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큰 우드 매크로 모형 내려가면 다 중요하다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10번에서 그 중에 도슨 로빈슨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키로카드 모형 비판하면서 사회경제 변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실제 정책 내용을 결정한다.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경제적 변수가 없으면 정치적 변수와 정책 결정 사이의 관계는 허위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정치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의 매개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회 환경 요인을 통제하면 허위관계니까 실제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사회경제적 변수 정책이 순차적 관계 있다라고 했는데 3, 4번 중에 그럼 여러분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언어 영역처럼 접근했다면 3, 4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4번에 보면 사회경제적 변수, 그 다음에 정치체제, 그 다음 정책이 순차적 관계에 있다는 건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에 대한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정치체제가 나왔고 그 정치체제가 원인이 돼서 결과로 정책이 나온다라는 순차적 관계를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4번 지문이 맞다는 말은 정치체제가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책 사이에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럼 3번 내용이 틀린 거잖아. 3번의 정치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에 매개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 4번 내용이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 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로카드는 4번 내용 같은 주장을 한 거죠. 순차적 관계 있고 매개 변수 역할을 한다고 한 거고 도슨 로빈스는 아니다. 허위 관계다. 얘들 관계는 허위 관계고 요 사회경제적 변수가 허위 변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10번 내용하고 19번 내용은 7급 시험에 나와도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내용입니다. 7급에 나와도 다시 여러분들이 마주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제일 어려운 문제 2개 중에 하나 1번 문제는 조금 어이없던 문제 이렇게 본다면 난이도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10번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략적으로만 언급하고 안 나온다 하고 넘어간 거야. 대략적으로만 내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건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온 게 2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정답 다 아시겠죠? 네, 등대가 되겠고 12번으로 넘어가 보자. 12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 기본 이론반 학생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과잉 동조, 그죠? 과잉 지나치다 동조가, 그죠? 1번 내용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해서 수단이 목표를 압도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업무 수행 규칙, 절차 이런 걸 준수하다가 오히려 공익 실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1번 문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배운 데서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야. 풀 수 있죠, 그죠? 풀 수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죠?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이지만 그 밖의 업무에서는 문외한이 된다. 그래서 분업화를 통해서 타이어 끼우는 일만 시켰더니 20년 동안 타이어 끼워서 타이어 끼우는 건 내가 최고 베테랑인데 이제 기계가 끼워버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훈련된 무능, 전문화된 무능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업무를 세분화해서 한 가지 일만 시키다 보니까 3번에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 목표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그래서 관료가 폐쇄 집단화되고 고객 요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래서 변동에 대해 거부하는 이런 부분 이야기도 했었고 4번에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 부처 할거주의 얘기를 했었죠, 그죠? 업무를 분업화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조직 이익만 고려하는 겁니다. (13번도) 언급은 했는데 행정법 시간에 하라 그런 거야 내가, 그죠? 앞으로 이런 거는 행정정보공개법 이런 거는 앞으로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선생님이랑 스마트 행정법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고 행정학에서 이런 식의 출제는 잘 나오진 않을 건데 하면서 찌라시의 완성도를 위해서 정리를 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답은 뭐 찌라시를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정답은 쉽게 찾았을 텐데 4번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는 외국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설에 이번에 밑줄을 꺼놨죠, 그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 모든 국민 및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가진 행정 정보에 대해서 공개 신청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시험 쳤을 때. 그래서 객관식 시험 치고 답안 나와가지고 매겨봤더니 평균이 100점이야. 누가 때려 죽여도 합격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불합격이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점수 확인하러 가야지. 그죠? 그 한번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그죠? 올해 작년에 그래서 고졸에 여기 영화 촬영 현장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고졸 이런 말을 듣는 게 기분 나쁘다고, 내가 대학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자꾸 나 그렇게 하니 하면서 이제 기분 나쁘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왔는데 다시 대학 가기 나이가 많고 28살쯤 돼가지고 갔는데 1년도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할 정도가 나와버린 거야. 어떤 이제 세무직이었거든. 세법회계학을 공부해서 이제 똑똑했는데 겉보기와 달리. 근데 이제 떨어진 거야. 명단이 없어가지고 가봤더니 이제 회계학 딱 자기 OMR 카드를 보여주는데 OMR 카드를 보는 순간 왜 한 군데 점수 2개 찍혀있지 이렇게 되면서 그 뒤로 다 밀려 쓴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내 점수가 왜 이런지 확인해 달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는 겁니다. 이제 국정에 대한 그런 개인의 부분도 있고 정부가 가진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공개와 참여하게 되면 국민 참여를 통해서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여러분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경제 정보 중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은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공개 문제 풀이 시간에 얘기했나? 공개 가능 정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다. 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얼마를 줬는지 이런 건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거야. 국정원 하죠. 이런 건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한다. 이런 것도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밑에 해설에서 5번에 있는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한번 잘 봐두라라는 내용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행정법 시간에 하라 했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나왔다. 그죠?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았고 4번에서 이제 좀 쉽게 답이 나와서 여러분 앞으로 지방행정편 공부하겠지만 지방행정 가면 주민투표 주민참여, 주민소환 제도 이런 것들 보면 다 외국인도 참여가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투표라든지 지역의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다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4번 내용은 이번에는 내가 뒤에 설명한다고 지금 설명 안 했는데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조직이론에서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적 나오면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생각하라 그랬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관계론 생각하라 그랬고 현대적 조직이론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전, 신고전이랑 비교해서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면 가장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거냐, 그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관심을 가졌던 게 과학적 관리론 중심의 내용을 우리가 고전적 조직이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호성 공장 실험했는데 아니더라, 조직 내 비공식 구조, 인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더라 나와서 인간관계론 중심이 신고전적 조직이론. 고전적, 신고전적 특징은 뭐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특징은 뭐죠? 아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둘 다 폐쇄체제 관점이다. 이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방체제하의 행정 조직을 연구하는 게 현대 조직이론으로 간다. 그래서 행정학 연구의 3대 변수가 구조, 인간, 환경이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정답도 거기서 나온 거야. 3번 보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주인의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환경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니죠. 그죠? 환경을 고려한 건 현대적 조직이론 가야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15번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용으로 거래가 먼 것은, 전자정부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정보 공개,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정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전자정부를 통해서
행정이 가진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기서 시민사회 참여라든지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분권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집권적이라는 표현이 옳지가 않다. 정책 결정을 상부에서 집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정부를 통해서 시민사회 참여가 이루어진다거나 정보 공유, 지식의 공유를 통한 분권화된 조직 운영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 제고하고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16번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던 거고, 요거는 사회복지직 그 해설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사회복지직 시험에도 1번 문제가 답이 되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야.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 배분에 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입니다. 왜? 지역 행정을 지역 주민이랑 가장 밀접한 상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수록 지역 주민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되겠죠. 지역 주민의 의사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분 북구에 살면 북구에 대한 문제는 북구청이 직접 수행하되, 북구에서 수행할 상황이 안 되면 힘든 문제를 광역단체 대구시에서 처리해 주는 거다. 그죠? 대구시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반대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처리하고 힘든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가가 중앙정부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17번 가볼까요? 인사행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엽관주의는 관직을 사냥한 거야. 수렵 채집할 때 그 엽자잖아. 그죠? 관직을 사냥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겼으니 공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죠?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임명할 때 임명의 기준은 내가 정치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나한테 기여해준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죠? 정치적 충성도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임명하게 되는 게 엽관주의입니다. 자, 이 엽관주의를 볼 때 영국식 정실주의와 엽관주의를 구분하는 견해가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견해가 있는데, 구분하는 견해는 정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왕에 대한 충성도예요. 국왕. 그래서 국왕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니까 뭡니까? 뭐 퍼거슨 이런 축구 감독, 베컴 이런 사람한테 이제 귀족 계급 이런 거 부여해 주는 거잖아. 그죠? 뭐 무슨 경, 퍼거슨 경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왕이라는 개인에 대한 충성, 혈연, 지연 등에 대한 고려 이런 게 이루어질 거고, 엽관주의는 정치적인 요인, 정당에 대한 충성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도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기에는 보지 않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억 같은 건 일단 세모표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문제 풀 때. 니은 엽관주의는 정실임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 원리와 거리가 멀었다라고 했는데, 자, 엽관주의 공부할 때 우리 앤드류 잭슨 대통령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을 소수의 명문가, 지금 뭐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 나온 소수 엘리트 자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연방정부에 대해서 서부 계층민들의 참여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소수 대학, 좋은 대학 교육받은 소수 명문가 자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행정 연방정부를 서부 계층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회균등 원리 실천에 기여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평등 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는 완전히 틀리게 된다. 엽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해서, 그래서 내 사람들로 주요 자리를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정책의 실현을, 공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죠? 디귿번은 옳은 게 되겠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합니다. 이런 엽관주의가 가져온 정치적 중립의 저해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 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듯이 공무원 시험 봐서 시험 성적 순대로 뽑겠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뽑겠다. 이게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시험 성적 순으로 뽑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게 오히려 인사행정을 소극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개입되면 선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뒤에 행정 운영에 있어서 소극화, 형식화 가져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고위공무원단 제도 기억납니까? 그죠? 고위직 1, 3급 고위직에는 고위공무원단을 형성해서 모든 부처에서 인재풀에서 담당자를 임명하고, 대표 관료제, 저소득층 계층이든 특정 신분 계층, 신분을 중심으로 한 특정 계층의 공직 참여를 허용하고,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미음번의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떨어뜨리죠. 왜? 실적주의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그러면 정년을 보장해줄게, 신분을 보장해줄게, 이렇게 흘러갔던 거다, 그죠? 그래서 신분 보장해주니까 그때부터는 가늘고 길게 내 정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시민사회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폐쇄 집단화 된다. 그래서 관료의 대응성을 오히려 저해한,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니은, 미음이 확실히 틀린 게 되고 디귿, 리을이 확실히 옳은 게 되겠습니다. 기역은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구분하는 견해에 입각해 있으면 틀린 내용이 될 거고 18번 우리가 풀어봤는데 하나가 좀 문장이 평소에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 18번 보면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이다. 그래서 기역번 여러 가설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했다. 여러 가설,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한 거니까 기역은 B죠, B. 그죠? 가정 분석이죠, 그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사회 문제가 뭔가를 구조화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래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을 창조적으로 통합한다. 자, 니은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자칫 확실된 원인을 차례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인과관계, 인과관계 하면 뭐라고요? 계층 분석,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 또 그 원인 안에서도 불확실한 원인부터 확실한 원인으로 계층 관계를 확인해 나간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계층 분석이다. 리을번 먼저 봅시다.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구성 요소를 분해해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로 분해해 가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거죠. 요 추상적인 문제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개념을 명확히 파헤쳐 보는 거. 개념의 정의, 개념의 분류 분석이죠. 문제 상황에 대한 분류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번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 정책 문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 측면에서 이제 존속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경계 분석하는 거지. 정책 문제의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인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된 건지 이런 걸 볼 때 이제 샘플 추출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포화표본 추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존속 기간의 형성 과정에 대한 파악, 그래서 정책 문제의 범위, 기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경계 분석에 해당하겠습니다. 19번 내용은 이제 앞에 10번이랑 함께 19번 내용을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잘 찍어서 맞춘 게 하나도 없다면 10번, 19번 때문에 90점, 95점 정도 나오면 제일 잘한 거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정도 틀린다 생각하면 한 85점. 그래서 80점 전후 정도 받으면, 보통 평타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 문제는 국가재정규모 파악할 때, 지출 방식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 수입을 일상적 경비 집행에 사용하는 경상 지출을 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 지출에 충당하는 자본 지출 플러스 우리가 정부가 이런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지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융자 지출의 융자 회수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시험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지출 측면에서 파악할 때 융자 회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상적인 경비 지출, 자본재에 대한 지출, 그리고 우리 채무 상환 하잖아, 그죠? 공채 발행에 대한 채무 상환 관련해서 융자 지출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억해줄 만한 내용도 역시 다시 출제되지는 글쎄요 않을 것 같은데. 자, 20번 문제 가서 디귿부터 한번 볼까? 리플라이 프랭클린은 경규 보규 맞습니까? 리플라이 프랭클린 경규 보규, R 상추 분규, 로그 재분규, 셀 자재 분규, 리플 경규 보규. 디귿번 일단 옳은 게 되겠다, 그죠? 자, 기역번 올라가서 정부 규제는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합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입니까? 정부 실패 원인입니까? 정부 실패죠. 그냥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이고, 그럼 정부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줄이는 거죠, 그죠? 규제 완화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는 그냥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거고,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역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있는데, 경제적 규제는
여러분 뭐 음식점 영업에 대한 규제, 주유소 하는데 규제, 이 학원 하는데 따른 규제, 그죠? 각 개별 산업별로 규제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관리의 재량이 가장 넓다 그랬습니다, 그죠? 각 사업 영역별로 규제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피규제자는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 기간을 포획한다. 뇌물 주고 사업 허가를 쉽게 딴다거나 그런 게 나오죠, 그죠? 2번처럼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 기간에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번에 시장 유인적 규제, 명령 지식 규제가 있는데 명령 지식 규제는 강제하는 거고 시장 유인적 규제는 벌금의 선택 권한을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뭐 뭐 속도 위반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카메라 지켜서 벌점 낼래? 아니면 돈으로 만 원 더 낼래? 지금 지금 굉장히 걱정됩니다. 1시간 빨리 지금 태국에 도착했는데 속도는 다 지켜서 왔을까? 굉장히 걱정되는데 리일봉에서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시장 유인적 규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자꾸 자꾸 어기면 위반하면 면허 취소해버려야지, 그죠? 명령 지시적 규제가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준다라는 건 이 시장 유인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점 대신에 돈으로 많은 벌금을 더 낸다. 비용 부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뭐 품질 등록을 해라, 뭐 품질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서류 작업 해가지고 품질 인증서 받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부분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 일단 이런 건 조금 정말 어려워서 정말 틀릴만한 문제다 하는 거 아니고는 수업한 범위 내에서는 풀어볼 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어렵게 하지만 풀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분석해놓은, 다른 교수님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던 점이 일단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가 다시 나오는 비중이 보통 행정에서 많이 나오면 한 80%까지도 한 번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 나와도 한 60% 정도는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이제 내용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문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비중이 50%가 안 된 거야. 그런 문제가 일단 50%가 안 된 거야. 이제 9문제 정도만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강사에 따르면 자기 기준에 의하면 A급, B급, C급, D급 나누는 교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 주제 불러주면 옆에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A, B, C 적는 거야. 혼자 공부할 때 이제 A, B만 중심으로 보고 C, D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 행정학 강사계에서 1등을 오랜 기간 해 오신 분입니다. 연세가 곧 있으면 이제 환갑이 다 되시는 분인데, 연세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교수님 기준으로 본인 기준에서는 AB가 아니라 CD급에서 50% 나왔다 이런 거야. CD급에서. 시험이 지엽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번 시험이 CD급에서만 50%가 나왔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기흥, 디귿, 이렇게 조합된 문제 비율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도 많이 뺏고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이번 국가직은 어렵게 나왔고, 지방직은 또 두고 봐야죠. 근데 행정학만 이렇게 나왔는데 뭐 행정 문제를 보고 이거 행정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하고 걱정돼서 카페 들어가 봤더니 행정학보다 행정법 가지고 울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 행정법이. 그 다음에 국사 가지고 울고 있고, 국어, 영어, 국사는 다 어렵다. 근데 국어, 영어, 국사는 어차피 선택이 아니니까 다 어려우면 다 똑같이 어려운데, 행정학도 어려운데 행정법도 어렵다 그러고 사회도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기준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웠는데 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고려는 제가 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근데 배운 범위는 풀만하잖아. 그렇게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 진행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